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매입세 관련해서 배울 건데,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잠깐 큰 흐름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가세 거의 중반은 다 배웠다고 봐도 돼요. 이제 중요한 부분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 후반에는 좀 머리를 식힐 겸 그냥 읽으면서 정리하는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디까지 배웠냐면, 부가세에서 매출세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내가 한 법인의 대표자라고 본다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지세,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한번 큰 흐름을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부가세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뭐냐? 내가 얼마를 내야 되냐? 물건을 팔 때 이 공급,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세액이 발생이 되는지, 해당 거래가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래인지 아닌지 한번 봤더라는 거예요. 해서 해당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기준액, 과세 표준이 어떤 것인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무엇인지,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웠고, 영세율과 면세,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것들은 영세율과 면세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 있었는지, 또는 내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문사 예를 들면 신문 기사도 쓰고 광고 수입도 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던 재화를 팔았다라고 한다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내가 같이 영위했었는데 공통으로 쓰던 사용 재화를 파는 경우 얼마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안분하는 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무엇인지 배웠던 거고, 앞으로는 이 아래쪽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용역이 있다면 그것은 공제해 줄게. 그러니 그런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얘는 네가 물건 살 때 부가세 냈지만 공제 안 해줄게, 얘는 합당하니 공제해줄게, 이런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전에 간단히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좀 보고 우리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책 146페이지, 우리 교재의 146페이지 세금 계산서 한번 보실게요.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에 해당이 돼요. 부가세법상 적격 증빙에 해당되는 것들이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계산서는 뭐냐면, 우리 면세사업자 배웠죠. 면세사업자가 이 내가 매출한 이 거래에 대한 증빙을 발급할 때 사용되는 것이에요. 앞에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잖아. 매출, 매입 둘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이 거래 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발급을 해야 하니 그것은 계산서로 해라. 또는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전표, 얘를 부가세법상 적격 증빙이라 해요. 이 중에 우리 세금 계산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세금 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에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았다면 이 세금 계산서 발급 누가 해요? 내가 누구한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한테 증빙을 해주는 거예요. 이 거래에 대해서. 해서 증빙을 해주는 증서이기 때문에, 이 증서이기 때문에 뭐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이렇게 발급하지 말고 일정된 양식에 의해 일정된 요건이 들어가게끔 해서 약속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과세관청이 업무적으로 헷갈리진 않겠지.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고, 얘는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해요. 우리 책 136페이지 중간에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 얘는 세금 계산서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니 우리 시험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총 4가지. 시험 문제 내기도 좋죠. 사지선 다형이니까. 하나하나 보실게요. 동그라미 1. 얘는 별표 치시고 암기까지 좀 해주세요. 암기를 해주시라.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전산 세무뿐만 아니라 전산 회계, 기업회계는 아니고 전산 세무, 세무회계에서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러니 봐주시고. 동그라미 1.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내가 물건을 팔았다면 나의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되셨죠? 앞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동그라미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무조건 들어간다. 1, 2번 연결해 주시고. 3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제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기억하시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뭐다? 그쵸, 공급대가였죠. 해서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분리돼서 공급가액 얼마, 공급가액 100원, 부가세 10원 이렇게 구분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것을 뒤에 가면 배울 건데 영수증이라고 해요. 간이 영수증, 영수증. 얘는 부가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작성 연월일. 작성이에요. 발급하는 날이 아니라 작성하는 날. 내가 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연월일이 들어가야 한다. 이 총 4가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세금 계산서에 무조건 기재가 되어야 한다 였고, 두 번째 임의적 기재사항.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암기를 하실 때 필요적 기재사항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한번 읽어보시고. 공급하는 자의 장소, 상호, 공급받는 자의 상호. 얘 주의하시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공급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라는 거 구분 지어주시고. 이거 2개로 오답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 수량, 공급 품목, 공급 연월일, 작성 연월일 또 헷갈리지 마시고. 얘 2가지도 같이 오답으로 출제되는 경우 많으니까. 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좀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는 바이고, 우리 책 중간에 146페이지 중간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거. 해서 임의적 기재사항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넘어갈게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뭐냐? 아주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이 전산화가 보급이 좀 덜 됐을 때는 우리 문방구에 가면 세금 계산서라고 종이로 팔던 게 있어요. 수기로 계산하게끔 종이 양식이 있었는데 얘를 하나하나 주고받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서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잃어버리고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고, 매출자와 매입자가 서로 짜고 세금 계산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이 이 종이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해서 전산화가 된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전산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되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내용이 싸져요. 그러니 내가 발급한 내용 신고하지 않더라도 바로 과세관청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은 세금에 대해서 양성화를 위한 최대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시킬 거냐? 보실게요. 1차적으로 발급 의무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누구냐? 1. 법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너는 규모가 있으니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 라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에 조금 규모가 있다 여겨지는 분들 너 역시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그래야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과세관청이 관리를 하니까 해서 개인사업자 중에 규모가 있는 사업자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책에 있죠. 밑줄 한번 걸게요.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해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자, 동그라미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라. 너도 규모가 있는 개인 사업자이니까. 점차 지나가면 아마 모든 사업자가 전자로 발행해야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게 전산화를 만들 것이고, 그러나 현재는 개인 사업자 중에 직전 연도 사업장별이에요. 자, 우리 사업장이라는 용어 어디서 배웠죠? 사업자 등록에서 배웠죠.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해서 내가 강남에도 식당을 하고 하남에도 식당을 한다면 둘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사업장별이라는 거예요. 강남 따로 하남 따로 사업장별로 판단을 해라. 내 거라고 모두 합치지 말고. 되셨죠? 그래서 발급 의무자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발급 기간.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였는데 도중에 매출이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발급을 해야 하냐?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가 전년도까지는 3억이 안 됐는데 올해 장사를 잘해서 12월 30일 봤더니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야, 너 이거 내년부터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라고 한다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잠깐의 준비 기간을 두는 거야. 해서 다음에 밑줄, 다음에 2기 과세 기간과 그 다음에 제1기 과세 기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 내가 전년도에 3억 원 이상이 됐다,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후 1월부터 6월까지는 유예 기간을 주는 거지. 야, 이거 좀 너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6개월간 준비 좀 해. 해서 이때부터 7월 1일 다음에 2기 과세 기간부터 그 다음에 제1기 과세 기간 6월 30일까지 발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연도의 매출을 보고 공급가격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발급 기간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2기 과세 기간과 그 다음에 제1기 과세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라. 6개월간의 유예 기간 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의무. 얘는 실무상 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론상은 어떠냐? 법인 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과세관청에 전송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면 그 다음 날까지는 너 과세관청에 이메일 보낸다는 식이에요. 네가 발급했으면 그거 내용 과세관청에 메일 보내 전송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은 언제냐?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그렇다면 내가 3월 3일 날 물건을 팔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것이다. 공급 시기가 있다. 내가 3월 3일 날 물건을 용역을 공급했다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냐? 4월 10일이죠. 4월.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동일해요. 발급 기한은. 그렇다면 발급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그 다음 날 4월 11일까지는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인 거고 그 다음 날까지는 전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은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돼요. 인터넷상으로 전산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면 그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되니까 같은 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론상 다음 날까지는 전송을 해도 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혜택을 주는 거야. 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했으니까 과세관청이 보기에는 야 이거 세금 과세에 우리가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과세관청은 양성적으로 드러나니까 해당 거래에 대해서 전자로 발행함으로 인해 거래가 양성적으로 나타나고,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과세가 하기가 더 편할 테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게. 뭐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5년간 세금계산서 보전 의무가 없다. 반대로 전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너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얘는 뭐냐면 내가 일정 과세 기간 동안 총 거래한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건수는 얼마, 몇 건, 총 금액은 얼마, 해당 거래처별로 나와 거래한 거래처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매출처면 매출처대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매입이면 매입처별로 건수, 금액 정리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로 발행했다면 이거 너 하지 마. 어차피 우리한테 다 전송이 된 거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 해서 합계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5년간 세금계산서 보전 의무 없다. 요거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수증이랑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치세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 증명서류를 말해요. 증명서류.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짓지 않고 공급받는 자도 누군지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이나 이제 음식점 가시면 간이 영수증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공급하는 자,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 뭐 금액 3만 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거 쓰는 거 보실 거예요. 이게 영수증 간이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군지 부가세가 얼마인지 구분이 안 돼 있다 해서 얘는 부가세법상 적격 증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수증으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가 부가세를 냈다 하더라도 이 영수증만 있으면 부가세 공제 안 해줄 거야. 우리 지금 매출은 전 시간까지 배운 거고 매입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이지. 그럼 매입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넌 안 돼. 그렇다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자인지 보자.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소매업, 일반 소매, 일반 소비자,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업, 음식점, 숙박, 목욕, 이발, 미용 여러 개가 있다. 이 정도는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업체들이 있구나 라고 한번 읽어보시고 주의하실 것은 위의 업종은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지만 만약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내가 사업자인데 다시 A라는 공급자가 있는데 얘는 영수증 교부 사업자야. 영수증 교부 대상. 그런데 B도 사업자네. 원칙은 영수증 교부가 원칙이나 언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나 세금계산서 발급해줘 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공급받는 자가 원한다면 공급받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 무조건 영수증 발급해야 한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영수증 교부 대상이지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나 세금계산서 발급해줘, 나 매입세 공제 받아야 돼 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별표 우리 책 148페이지 상단 148페이지 상단 별표 요거 3개 발급해야 하지만 아래 업종은 너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어.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너는 안 돼. 너네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어. 동그라미 1. 목욕, 이발, 미용업, 모기미. 목욕, 이발, 미용업, 모기미 또는 여객 운송 우리 고속버스라든지 버스 일반 버스 우리 동네 마을버스 타면서 요금 내고 기사님 저 세금계산서 발급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업무상 우리 버스 회사에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또는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놀이동산 같은 것들 내가 사업을 위해 놀이동산에 방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해서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업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 운송업, 입장권 영위하는 사업, 놀이동산 예를 들면 놀이동산 그래서 얘는 좀 암기를 해주세요. 별표 치시고 시험 문구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누구누구 있느냐? 당연하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겠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이다면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라면 이것을 영위하는 사업자, 부가세법상 사업자면 무조건 세금공제에서 발급해야겠다. 해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공제에서 발급할 수 없다라는 거. 책 148페이지 하단. 그렇다면 사업자라도 우리 세금공제에서 발급 의무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너의 편의를 위해 일정 요건이 된다면 세금공제에서 발급 면제해 줄게. 혜택 주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원칙은 당연히 세금공제에서 발급해야 하지만 아래 같은 경우에는 세금공제에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면제해 줄게. 택시, 노점상, 무인 판매기. 당연하겠지. 택시나 우리 이제 노점상에서 일한 우리 간단히 떡볶이 사 먹고 또는 자판기에서 뭐 사 먹었는데 이거 세금공제에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너무 업무상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세금공제에서 발급 의무 면제해 준다. 두 번째, 소매업, 목욕이발, 미용업.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공제에서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한다. 면제는 해줄 텐데 소매업은 야 소매업아 우리 소매업 앞에 영수증 발행 대상에 있단 말이에요. 해서 얘는 세금공제에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니까 영수증 발행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받는 자가 요청하면 세금공제에서 발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면제이지만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해라. 앞에 봤던 내용 다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공제에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면제해 준다. 보시면 목욕, 이발, 미용업 얘는 면제이면서 발급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업자야. 어찌됐건 면제에서도 분류를 해놨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없는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 구분을 해놨으니 얘는 절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가 요청하더라도. 되셨죠? 그 외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전준제와 이게 뭐예요? 간주공급. 간주공급인 경우에 실제 공급은 아니니까 너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해 줄게. 실제 네가 판 것은 아니니까 공급은 아닌데 공급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냥 불이익 주는 것으로 끝낼게.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하지 마. 그 외에 간주 임대료 동일해요. 실제 임대료는 아니니까 실제 임대료는 아니나 임대료로 보는 것이니 너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마. 면제해 줄게. 해서 3번과 5번은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넘기시고.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우리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수익의 인식, 우리 재무회계에서 수익의 인식 배웠죠. 수익의 인식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의 인식은 어디까지? 그렇죠. 공급 시기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공급 시기는 뭐와 동일하다?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와 동일하다. 해서 이 세 개 연결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발급 시기가 나오는 거야. 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다.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칙. 공급과 동시에 발급을 해야 한다. 네,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3월 1일, 4월 1일 내가 3월 3일 날 공급했다. 얘 세금 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하면 되냐? 다음 달 10일 이내, 즉 4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발급해서 주면 된다라는 거지 발급 시기를 4월 10일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 안에 작성 연월일을 4월 10일까지 하라는 거지
공급 시기를 4월 10일로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공급 시기는 3월 3일이 맞아. 근데 발급을 네가 세금에서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거예요. 기한. 얘는 4월 10일까지는 기한이고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에 세금에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작성일과 공급일을 헷갈리시면 안 되세요.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공급일은 차이가 있다. 공급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공급식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공급 시기가 원칙이지만 공급 시기에 발급하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은 인정해 줄게. 어떤 부분이냐? 우선 내용 먼저 보실게요. 내용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밑줄,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 시기 전에 첫 번째 선발행이에요. 선발행. 세금 계산서를 공급 시기 전에 발행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자, 내가 재화를 공급한 건 4월 10일이다. 그런데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거 원래는 인정 안 돼요. 왜? 그렇죠.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 시기 해야 하니까 4월 10일 날 공급했으면 이때 공급했어야 하는데 미리 발행한 거야. 그러면 너 이 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정해 줄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해 줄게. 뭐냐? 이전에 발행했고 and 그리고 7일 이내 대가를 수령했다면 너 세금계산서 이전에 발행했으면 그거 그래 잘했어. 대신 돈 7일 이내에는 받아 라는 거예요. 특례의 첫 번째,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발급한 이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했다면 정상적인 걸로 볼게.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전에 발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4월 3일 날 발행해서 공급 시기는 4월 10일인데 4월 10일 공급 시기 4월 3일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다. 그럼 대가를 7일 이내에 못 받은 거야. 그렇다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겠죠. 7일 이내에 수령해야지만 정상적인 걸로 볼 테니까. 그런데 7일 지났다 하더라도 너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그래 그것도 봐줄게. 어떤 경우냐? 책 우리 149페이지 동그라미 1, 2번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너 정상적인 걸로 볼게. 돈 7일 이내에 못 받았다 하더라도 7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발급받은 때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 하겠다. 첫 번째, 당사자 간 계약서, 약정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가 별도로 기재가 될 것. 대금 청구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 난 언제 대금을 너한테 청구할 거야? 그렇다면 너는 언제 대금을 지급해? 라고 약정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 대금 청구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때 요 두 가지 요건 충족한다면 너 세금계산서 미리 발행하는 거 인정해 줄게. 이게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특례예요.
해서 특례의 첫 번째 원칙, 특례의 원칙이에요. 세금 계산서 발행의 원칙은 공급 시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례를 주겠다 해서 특례에 두 가지를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미리 발행했지만 공급 시기 이전에 발행했지만 대가 7 이내에 받으면 그거 인정해 줄게. 두 번째, 공급 시기 이전에 세금계산 발행했는데 대가 7 이내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너 원래 안 돼. 그러나 대금 청구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가 약정서에 나와 있고, 대금 청구 시기와 약정 시기가,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30일 이내라면 그것도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 부분까지 세금 계산서 발급 특례까지 보셨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놨는데 우리 거래에 변동사항이 생겼어. 그런 경우 어떻게 할지 한번 보자라는 거, 잠깐만 쉬었다가 오도록 할게요.